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인 총리 이완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그 예상 시나리오를 짚어보면서 대권 후보 반열의 변화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황호택이 만난 사람은 재미교포 작가 숙희 김입니다. 그는 평양과학기술대에서 영어교사를 하면서 체험한 북한 대학생들과 북한 사회의 모습을 소설가의 날카로운 관찰력을 통해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을 여는 논설주간의 세상보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슬람 국가 IS에 붙잡힌 일본인 인질 한 명이 살해됐다는 주장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또 다른 인질이 시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들고 자신을 구해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강버대 기자입니다. I am Kenji Goto Jogo. You have seen the photo of my cellmate Haruna slaughtered in the land of the Islamic Caliphate. 어젯밤 늦게 인터넷에 공개된 영상입니다. 이슬람 국가 IS에 붙잡힌 고토 겐지가 또 다른 인질 하루나 유카와의 머리로 보이는 물체 등이 인쇄된 종이를 들고 서 있습니다. 고토 겐지로 추정되는 목소리의 주인은 유카와가 처형됐다며 몸값 요구 시한을 지키지 않은 일본 정부를 원망했습니다. 몸값 대신 2005년 요르단 테러에 연루돼 구금 중인 여성 대원과 남은 인질을 교환하자는 IS의 새 요구 사항도 전했습니다. They are just demanding the release of their imprisoned sister Sajida al-Rishawi. It is simple. You give them Sajida and I will be released. 한때 교도통신이 인질들이 살아있다고 보도하는 등 기대를 가졌던 일본은 분노했습니다. 영상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는 일본은 고토 겐지 생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버들입니다. 오늘 새벽 청와대 민원실에 요구사안을 들어주지 않으면 청와대를 폭발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5차례에 걸쳐 걸려와 군경이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수색 결과 폭발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협박 전화를 건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준혜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부터 한 남성이 5차례에 걸쳐 청와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정오까지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불만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신번호로 봤을 때 프랑스에서 전화를 건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은 번호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적 중입니다. 군경은 병력을 추가로 배치해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군과 경찰 특공대, 폭발물 처리반이 공조해 1차 수색을 했고 폭발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과 19일 SNS에는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3차례 올렸습니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늘도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이 후보자 측은 차남의 병역 문제와 동생의 구속 전력에 대해 피해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첫 출근길. 충남지사와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노련한 정치인답게 여론을 살핍니다. 모든 판단의 준거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 후보 측은 하루 만에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차남이 군면제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 2004년 미국에서 축구 시합을 하다 무릎을 다쳐 수술을 했기 때문이라며 엑스레이 사진과 진단서 등을 공개했습니다. 병역 문제에 대해서 이론 제기가 있다면 언론인 여러분들 앞에 공개리에 다시 엑스레이 촬영 등 모든 증빙을 함께 실시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후보자의 동생이 지난 2011년 택지개발 과정에서 구속돼 사법 처리된 것은
자신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러 차례 확인이 됐다면서도 동생의 잘못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분한 해명이 됐다고 판단했는지 퇴근길 이 후보자는 한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뭐 여러 논란에 대해서 상당히 좀 해명을 하셨는데요. 자신인지. 어이, 세상에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성의 있게 있는 그대로 어느 정도 좀 한다고 성의 있게 했는데. 이 후보자 측은 다음 달 초 청문회를 개최해 새 총리가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A 뉴스 김정호입니다. 이번 한 주간 화제가 됐던 이슈를 골라 집중 분석해보는 주간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박상헌 정치평론가, 정현정 배재대 교수, 박성원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완구 후보자가 어제 총리 후보자로서 첫 출근을 시작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들어 김용준, 안대희, 문창국 후보자가 낙마를 했습니다. 이완구 후보자의 인준 절차, 이 문안이 통과될 것 같습니까? 국회에서? 예, 뭐 천지 개벽이 나지 않는 이상은 통과되지 않겠나 뭐 이래 보는데 일단 이제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오면 좀 우호적이죠. 아무래도 같은 식구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선출직에 이제 나오는 과정 자체가 검증 과정 아니냐. 그러면 한 3번 정도 국회의원을 했고 도지사를 했으면 1차적으로 국민적 어떤 속에서 검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뭐 교수 출신이나 관료 출신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관대한 측면이 있다라고 봐지고 어제 하루인데 뭐 다른 분들보다 더 대응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걸 봐서는 청문 통과는 뭐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예, 국회의원들이 좀 국회의원 출신에 대해서는 좀 봐주는 경향이 있죠.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총리 후보자 지명됐을 때에 비해 보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우선 무엇보다도 소통할 수 있는 총리. 그동안 대통령이 여기저기 소통이 막혀 있다라고 했는데 우선 총리에서부터 여야 정치권과 두루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리고 원내대표를 하면서 많은 세월호 특별법 지난했던 과정을 풀어내는 어떤 정치력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야권에서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직언하는 총리가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뭐 일부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지난해 말에 있었던 당 지도부 청와대 오찬에서 각하라는 표현을 3번씩 썼다. 이런 것들을 갖고 약간 우려하는 유보적 시각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고언을 굉장히 고언스럽지 않게 하는, 조언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또 과거 다른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과도 심지어 지사 시절에도 많은 부분을 그렇게 현안들을 풀어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에서도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 상당히 그렇게 실망스럽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총리를 많이 아는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예, 각하를 3번이나 했다. 그러니까 좀 총리가 지명될 때까지는 박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되겠지만 총리가 되고 나서 자기 색깔을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이완구 총리 카드를 가장 먼저 꺼낸 것은 박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저희 방송에 이완구 후보자가 출연해 총리 지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일단 화면 먼저 보시죠. 차기 총리 제안 어떻게 생각하나. 이 차기 총리 제안을 한 사람이 또 흥미로운 게 박영선 원내대표가 차기 총리로 이완구 원내대표를 선임하면 어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덕담 수준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그렇게 야당에서 평가해 주니까 우선 고맙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완구 후보자는 총리 후보가 되자마자 야당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찾아가서 이제 야당과 대통령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야당이 청문회하고 인준투표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글쎄요, 야당을 찾아가기 전에 참 이분 정치인이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일성이
야당을 이기려는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일성이었거든요. 야당 의원들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 말씀이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야당이 실제로 이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뭔가 센 검증을 하거나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분에 대해서 뭔가 세게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아들 병역 비리 문제라든지 재산 신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거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일정하게 해명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문회장에서 그게 이제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야당 의원들이 정치력 이외에 이완구 후보자에게 던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화두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사실은 정치력이 좋고 소통 스킬도 좋지만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관된 태도, 이런 것들은 제대로 검증받아 보지는 않았거든요. 예컨대 충남지사로 있을 때 이 4대강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일관되지 못한 어떤 그 발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뭐 도덕성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책에 대한 입장, 일관된 입장들, 이런 것들을 아마 꼬집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장은 펼쳐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예를 들어서 총리 후보를 사퇴시키는 이런 문제로까지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 이번에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이전에 3인의 어떤 총리 후보자들이 자진 사퇴였지만 실제로는 청문회까지도 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 사실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주는 문제였고, 그러니까 정권에 크게 부담을 주고 가기에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좀 야당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는 어찌됐건 좀 센 강도 있는 그런 검증 과정보다는 좀 무난하게 야당 입장에서도 넘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일단 국민이 바라보는 눈이 있으니까 야당은 그 이완구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 이런 걸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이유 후보자의 핵심 쟁점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네, 그 아무래도 뭐 정책 이외에 주로 우리가 검증을 이제 개인 신상을 갖고 주로 하는데 그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완구 후보의 그 재산은 대략 한 14억 정도 지난해 신고를 했는데, 그 미혼인 둘째 아들이 이제 외가로부터 10수억 원에 이르는 땅을 물려받고 5억 원 상당의 증여세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재산 고지 거부를 했어요.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상의 아마 고지 거부 조항에 따른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본인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둘째 아들, 이 역시 둘째 아들이 그 이병 신체 검사 때, 그 2000년 이병 신체 검사 때는 3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 6년 뒤 2006년에 5급 판정을 받아서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 면제 사유는 그 유학 시절 있었던 오른쪽 농구를 하다가 이 오른쪽 무릎에 전방 십자인대 파열. 이거는 저도 제 가까운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는데, 상당히 그 어떤 고된 훈련이라든지 심한 운동을 하면 상당히 다시 이게 파열될 수도 있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그 진료 기록을 갖고 소명을 할 수 있다고 본인은 물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본인의 과거 병역과 관련된 건데, 76년에 이제 육군으로 입대를 했는데, 이 발뼈의 이상으로 그 11개월 만에 일병 제대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어제 그 아까 화면에 나왔듯이 그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해서 그 엑스레이까지 다 제시해가면서 소명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자가 둘 다 이제 아들은 면제를 받았고 아버지는 보충력으로 소집 해제, 12개월 근무하고. 이 이제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야의 하나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니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면제를 받거나 소집 해제를 받았다면 그걸 문제 삼을 국민은 없죠. 근데 어제 뭐 엑스레이 공개적으로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않고 오히려 학위 문제나 남동생 문제가 좀 걸리는데, 남동생이 구속이 됐죠. 사업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학위 문제도, 박사학위 문제도 뭐 비교적 짧은 근자에 받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검증이 있는데, 어제 몇몇 정치부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후보자하고 통화를 하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진솔하게 사과를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하여튼 그 여론 문제와 국회 문제를 좀 정확히 좀 이해하고 있다. 과거에 이제 이른바 그 공무원 출신들이나 교수 출신들 이렇게 됐을 때는 막 이렇게 속이고 피하기 급급하다가 이를 키우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좀 대응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 같다. 잘못된 부분 좀 담백하게 사과를 하고 사실은 사실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뭐 하는 걸로 봐서는 비교적 대응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생 관련된 동생이 이제 사실은 구속되어서 형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이완구 후보자가 충남도지사로 현직 중일 때 일어났던 이권과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후보자는 다 밝혀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논란의 수준에 머물렀었고 그것이 한 번도 제대로 공개적으로 밝혀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형이 형직자로 존재하는데 동생이 예를 들면 이권을 개입해서 뭔가 비리를 저지른 그런 흔적이 있다 하면 이것은 총리로 재직하는 경우에도 또 일어날 수 있는 친인척 비리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야당이 굉장히 엄밀하게 좀 검증을 하고 그 위험성을 좀 밝혀내는 것도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예. 국무총리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르는데요. 지금까지 이완구 후보자는 여론조사, 대권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6위 이내에 든 적은 없는데 이제 순위가 다소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상되는데요. 지금 이 대권 후보 여론조사를 하면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위를 하지 않습니까? 같은 충청권 출신인데 이제 둘이 경합 관계가 될까요? 근데 차이가 있죠, 상당히. 반기문 총장은 현재 구름 위에서 현재 정치권에 대한 불만들이 과거 말하자면 그래서 동일시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에 대한 기대가 이제 2012년 대선 앞두고 상당히 뭉게뭉게 확산되었던 것처럼 현재 반기문 총장은 어떤 그런 글로벌 감각 이런 걸로 일반 정치인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상당히 그 하나의 추상적 형태로 존재한다면 이완구 지사는 아직까지 그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실체가 있는 대권 주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또 충남지사를 지냈고 충청권을 기반으로 국회의원을 해온 데다가 실제로 그 현실 그 의정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입증된 어느 정도의 정치력 또 협상력 이런 부분들이 그 실제로 그 지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당히 그 좀 차원이 좀 다른 유형이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충남이라는 기반이 충청권은 사실 굉장히 안방입니다. 인구로서도 지금 이제 반기문 총장의 출신 지역인 충북에 비해서도 더 많고 근본적으로 대전 충남이 어떤 한 덩어리로 여기 정 교수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어떤 민심의 하나의 그 시발이랄까 충청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반기문 총장보다는 좀 더 실체가 있는 주자가 될 수 있다. 이완구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 충청인들이 갖고 있는 이른바 왜 우리는 대통령을 못 만드냐. 그러니까 총리는 사실 이회창 총리, 이해찬 총리, 뭐 김종필 총리까지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됐는데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을 만들지 못한 충청권의 어떤 박탈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박탈감을 상당히 자극하는 그런 인물로서 이완구 지금 후보자가 앞으로 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죠.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인기가 올라가고 대권에 정말 유력한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충청권의 지지만을 갖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영호남 지역주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전국적 인지도를 갖기에는 어느 정도 좀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거를 얼마만큼 해내느냐에 따라서는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충청권에 상당한 어떤 대망론에 지금 자극을 줄 수 있는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근혜 허에 이제 승선을 했죠. 박근혜 승선을 했고 이제 박근혜 정권 하에서의 총리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과 함께하는 어떤 숙명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과거 총리 중에 이제 인기 없는 대통령을 밟고 딛고 선 게 이회창이라면 이완구 총리가 그럴 수 있는 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뭐 지금 총리가 됐다는 것이 이제 인지도를 확산시킨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대권까지는 정말 아직은 갈 길이 너무 험난하고 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청와대 쇄신, 인사 쇄신으로 이야기를 좀 바꿔보죠. 청와대는 그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우 시한부 유임이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주에 또 청와대 인사 후속 인사가 이루어진다죠. 김기춘 실장은 언제쯤 물러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에 이완구 총리를 급거 투입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걸로 민심의 어떤 반전 포인트를 만들고 조금 시간 여유를 갖고서 물러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장 길게 보는 시각은 심지어 한 5월까지도 갈 수 있다는 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는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지금 이 민심이 나빠진 가장 진원지가 됐던 그 청와대의 그 기강회의, 그다음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서 비롯된 어떤 그 소통의 부재, 이런 것들의 중심에 아무래도 김기춘 실장과 3인방이 서 있었는데 3인방은 크게 바꾸지 않고 뭐 이렇게 자리 돌려막기만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이상의 민심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불언간에 김기춘 실장의 교체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그 시점은 2월 25일 임기 취임 2주년을 맞는 그 전 시점. 그래서 가장 단기적으로 보는 것은 기왕의 교체를 사실상 이미 시사한 마당이니까 아까 후속 작업, 후속 청와대와 후속 개각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일주일 안에 이번 돌아오는 주말쯤이 되지 않겠느냐가 가장 단기적 견해고, 가장 장기적 견해는 아까 이제 2월 25일 전, 그다음에 더 장기적 견해는 아까 얘기한 그 장기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예, 일각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퇴진하면은 특보단장을 맡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 이명재 전 검찰총장, 신성호 성균관대 언론학과 교수 등이 특보로 임명됐는데요. 특보들이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뭐 특보 임명된 직위의 성격을 보면 대체로 이제 대통령이 실제로 이 시민사회에 어떻게 소통할 거냐, 소통의 문제를 고민하시는 것 같고, 또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강화시키는 그런 어떤 방향의 그 특보단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근에서 이른바 그 전문적인 어떤 그 보좌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진용은 상당히 잘 갖추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전문성이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와대 내 수석의 직위가 존재하고 있고 장관도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너무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또 이들 간의 이른바 이견 차이, 의견의 차이, 이런 것들을 또 대통령이 맞닥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통합 조정하기 위해서 또 부가적인 대통령의 노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옥상옥과 더불어서 의견의 차이,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정에 통합적 목소리를 내는데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또 존재한다. 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대통령이 이 부분을 잘 이용해서 나름대로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또 핵심적인 경제 분야에 대해서 뭔가 강한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는 또 좋은 통로가, 채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기춘 비서실장의 후임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까? 우선 그 권영세 그 주중대사, 대선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지냈고 당 사무총장을 지냈죠. 아마 실무형으로서 일을 한다면 이렇게 거론될 수 있고, 조금 원로그룹에서 그 이른바 7인방이라는 원로그룹에서는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그 다음에 홍사덕 민화협 상임 공동의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그 박 대통령과의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그 교수 출신으로 이제 최외출 영남대 부총장이 거론되고, 법무장관, 그 황교안 법무장관이 이제 지난번 통진당 해산 등의 어떤 일처리 능력으로 거론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황교안 장관을 그렇게 임명하면 지난번에 그 통진당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뭐 드라이브인 것, 정치적 드라이브인 것처럼 상당히 또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좀 신중히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기춘 비서실장은 시한부 유임이라지만 그 청와대 부속실, 그 문고리 권력 3인방은 위치만 바꿔서 그대로 이제 남아있게 됐는데요. 여전히 박 대통령이 그들 3인에게 좀 의존하는 정치를 펴기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인사가 지지율이 하락 폭이긴 컸는데 이거를 이제 일종의 뭐 지열 정도에 머물 것이냐, 반등의 계기가 될 것이냐, 이제 이게 관점이었는데, 실제로는 뭐 총리보다는 김기춘 실장과 3인방의 거치에 국민적 관심이 컸는데, 어쨌든 이제 한시적 유임, 그 다음에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역할의 재조정, 뭐 이런 수준인데, 그렇기 때문에 반등의 계기가 되긴 좀 힘들다라고 봐주고, 다만 이제
너무 오랫동안 뭐 비서로서 대통령을 지검거리에서 보좌를 했고, 그 다음에 역설적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사람들이 뭐 사실 부패에 관련돼 있거나 이런 건 없다라는 게 또 확인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만 비서관을 인사위에서 배제하고 안bun건 비서관은 뭐 이렇게 홍보 수석실로 넣으면서 사실상 이제 정호성 비서관이 1, 2부속실을 총괄하게 되는데, 이런 선에서도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겠나라고 이제 아마 청와대는 판단한 것 같아요. 판단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반등의 모멘텀이 되기에는 이 지점이 좀 아프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이완구 총리 후보자, 그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이 원내대표를 모두 지낸 분들인데요. 원내대표 순을 먼저 지냈어요, 부총리들이. 그러니까 서열이 이번에 바뀌게 된 셈인데, 요 세 분이 좀 이렇게 잘 조화롭게 이 국정을 운영해 나가리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 직위의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 호흡을 상당히 오랫동안 맞춰왔던 그런 인사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대통령과 이른바 그 이신전심이 되는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잘 호흡을 맞춰서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캐릭터도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실제로 뭐 굉장히 뭐 항명을 할 정도로 그렇게 세고 적극적이고 이런 인사들이 아니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광고하게 이른바 그 카르텔을 만들어서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이제 저것이 사실은 이제 그 여당에게, 사실 여당도 굉장히 대통령의 중요한 한 파트너인데 여당에게 주는 메시지가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갈 것인가가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친박 중심의 대통령의 어떤 친위 부대처럼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당의 길을 빼거나 또는 여당의 그 어떤 새로운 진로에 대해서 좀 바람을 빼는 이런 모양도 좀 갖춰져 있는 것 같아서 여당을 좀 이 붐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좀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그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청와대 문건 파동, 그리고 연말정산 세금 폭탄, 그리고 이번에 그 청와대 인적 쇄신에 대한 좀 실망, 이런 게 겹쳐지면서 지금 이제 낙하산도 없이 추락을 하고 있는데요. 30%까지 떨어졌어요. 네, 이렇게 자꾸 역대 지금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추락하면 국정 추진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레임덕을 가속화할 수 있는데요. 이 어떻게 좀 전환을 마련할 수가 없을까요? 그 전환점이 이제 사실 뭐 아쉬움이 남지만 기왕에 예를 들어 김기춘 실장을 교체할 거고, 예. 또 문고리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좀 뭐 자제해달라 그러니까 다른 표현 측근 3인방 비서관들을 어쨌든 좀 기왕에 이렇게 위치를 바꿔줄 거면 좀 더 과감하게 사실은 한 번에 완샷으로 그 어떤 그 물 막혀 있을 때 수도꼭지도 물을 세게 흘려야 이게 제대로 한번 이게 개통이 이루어지듯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가적인, 그렇다면 김기춘 실장을 추가적으로라도 교체하고 또 어떤 특보단의 추가 임명, 그다음에 후속 개각, 일부 비서관 임명해서 뭔가 대통령이 기존의 불만을 국민들이 가졌던 것을 바뀌었구나 하는 소통의 스타일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어떤 인사 스타일에도 변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정 운영의 전반에서 민심을 듣고 응답하는구나, 대답하고 응답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정책에서도 구체적으로 보여줄 때 어떤 민심의 반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론조사는 뭐 신뢰할 수 없다. 그다음에 국민의 여론이 반드시 정답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이 생각한다면, 이른바 역사만 보고 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신경 안 써도 되죠.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레임덕입니다. 레임덕인데, 동력은 국정운영의 동력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국민의 지지이고 국민의 이해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운함을 갖기 시작한다면 그야말로 큰일인 것이죠,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쇄신이 필요한 것이고, 쇄신이라 하면 사람을 교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말로 쇄신하는 것이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면이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김기춘 실장이 아무리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서 잘 모셨다 하더라도, 또 애국심과 원칙과 사심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여론조사 결과 성적표가 이까지 온 데 대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책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비서실장이 수석 및 핵심 비서관들의 사표를 일괄받아서 대통령한테 제출했다라는 뉴스만으로도 뭔가 청와대발 쇄신 의지가 보이구나. 예. 일단 반려했다. 뭐 이런 거 옛날에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등의 계기가 되느냐? 저는 상당히 힘들다. 지열 수준에서 멈춘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한구 후보자 같으면 상당히 잘된 인선인데 여기서 청와대 쇄신과 맞물려서 국민한테 좀 선물을 전달을 했더라면 훨씬 더 반등의 모멘텀이 되는데 지금은 뭔가 좀 밋밋한데 여기서 좀 우려되는 것은 만약에 신임 후임 비서실장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취임 2주년 전후에 있는데 또 김기춘 시즌2가 된다. 김기춘 실장이 잘못했다는 얘기고 올드보이가 다시 귀환한다든지 소통 부분에서 역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등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직원 총리, 책임 총리가 돼서 박근혜 정부의 소통을 활짝 열어놓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황호택이 만난 사람은 재미교포 소설가 수키 김입니다. 그는 평양과학기술대학에 영어교사로 들어가 북한의 속사를 들여다보는 잠입보도 기법으로 평양의 영어 선생님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수키 김이 본 북한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신은미와 황선이 미화한 북한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소설가이자 신문기고가인 수키 김의 눈을 통해 오늘의 평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13살 때 가족을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이제 중고대를 마치고 또 작가 활동을 하면서 인터프리터, 통역자라는 미국에서 소설을 영어로 펴낸 작가이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이 한국말이 더 편해요? 영어가 더 편해요? 제가 아무래도 중학교 1학년 마치고 갔습니다. 예.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급 단어는 미국말이 편한 것 같아요. 예. 그 영어 소설가이시기도 한데 한번 영어로 짤막하게 한번 자기소개를 해 주시죠. Okay, hi. So, hi, I'm Suki Kim, the author of Without You There Is No Us. My time with the Sons of North Korea's elite. I'm a novelist as well as a nonfiction writer, and I recently published a book about going undercover in North Korea, and here I am because my Korean edition came out, which is called 평양의 영어 선생님. 예, 유창하시네요. 그 평양과학기술대학에 영어 교사로 자원한 것은 그러니까 북한의 실상을 현지에서 보고 느끼고 글로 쓰려는 잠입보도, 잠입 저널리즘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왜 그런 발상을 하게 됐습니까? 제가 평양으로 2002년도부터 들어갔습니다. 예. 처음 들어간 게 김정일 환갑잔치 때 들어가서 긴 장편 글을 썼고 에세이를 썼고 그리고 또 뉴욕 필하모닉 인 평양 콘서트죠. 예. 그것도 이제 그때는 기자 입장으로 들어가서 또 체험기를 썼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 볼 때마다 솔직히 실상을 볼 수는 없거든요. 통제도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또 거기서 정해진 일정만 따라서 아무데도 못 가고 그러니까 북한에 관한 의미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게 잠입 저널리즘이죠. 근데 그 길이 마침 생겼어요. 과학기대에서 영어 선생님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2011년에. 네. 북한에서 미국을 흔히 부를 때 미제국주의 왼수, 원수를 그 사람들은 왼수라고 하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 그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고위층 자제들에게 그 영어, 왼수의 나라의 언어를 가리키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이유가 정확히 뭔지 저희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다만 2011년은 굉장히 특별한 해였죠. 예. 주체 100년이기도 했고 그 해는 모든 대학교를 문을 닫고 그리고 전부 다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공사
북한에 나갔죠. 대학생들이. 그런데 이 270명 그 당시 평양과기대 학생들만 대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영어를 배웠죠. 딴 거는 아무것도 안 배웠어요. 예. 뭐 과학 선생도 없었고 그냥 영어만 아주 전문적으로 그냥 조금 배우는 정도는 아니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완벽한 그쵸. 영어만 하고 딴 건 아무것도 안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살았으니까 아무데도 못 나가고. 예. 그 원어민 교사들하고 그 학생들하고 한국 조선말로는 대화를 못하게 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영어로만 대화를 할 수 있게 했다는데 그게 영어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은 거기에 교사들이 외국인이 다 100% 외국인이었지만 저처럼 한국계 외국인들이 꽤 있었어요. 뭐 뉴질랜드에서도 와서도 그렇고 캐나다에서 와서도 이런 교포들이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은 더 편애했어요 우리를. 아무래도 한민족이니까. 그래서 친하는 걸 막지 않았나. 아무래도 한국말을 서로 쓰면 거기 조선말이라고 하지만 서로 쓰면 더 친밀감도 생기고 그래서 그거를 우려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학생들한테 저는 학생들한테 뭘 원하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그 마지막 날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혹시 나한테 원하는 거 없냐 이제. 그랬더니 걔들이 한국말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한국말을 하는 걸 듣고 싶다고. 그 학생들이 저한테 뭘 요청한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 6개월 동안. 근데 마지막 걔들이 청한 건 한국말을 듣고 싶다. 그때는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이제 떠나니까 제가 그 걔들을 정말 많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이렇게 제가 학생들한테 배운 게 너무너무 많다. 그리고 내 가슴 속에 넣고 정말 오랫동안 많이 그리울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 학생들과 질문 답변을 할 때 북한의 현실에 관해서 물어보면 학생들이 좀 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어요. 현실에 관해서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건 룰에서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하. 교수들이 그 학교 측에서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현실에서 물어보는 건 안 되죠. 하지만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이제 거짓말이 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말하자면 분명히 아침에 제가 봤는데 일하는 거. 그래서 아침에 뭐 했냐, 뭐 힘들지 않냐 그러면 저희는 굉장히 늦잠 자서 너무나 편하다. 그러니까 걔들이 그런 거짓말을 할 때는 대부분 자기 정권을 좀 그러니까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같이 살다가 처음에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나, 뭐 토끼를 복제했다든지, 뭐 혈액형을 바꿨다든지, 자기네 과학자가 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짓말들을 하니까 농구를 하면 키가 커집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거는 거짓을 배운 거고 자기 나라에서, 또 어떤 거는 자기 나라의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인식을 하면서 점점 걔들이 더 안쓰러웠어요.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이 사회가. 예. 그 평양에 있을 때 그 이메일이나 전화, 군의 전화를 다 감청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데요. 어떻게 그걸 알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청, 도청 뭐 된다는 거는 들어가면서도 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학교 측에서 그러니까 외국 교수진들이 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뭐 방에 있어도 도청이 될 수 있다, 뭐 컴퓨터를 방에다 놔도 내 컴퓨터를 다 검사를 할 수가 있다, 몰래 들어와서. 그런 것도 얘기를 해준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저희는 전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군에서 선생끼리만 연락하는 그런 전화가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다 알아요, 감시원들이. 말하자면. 그 감시원들이 그 같은 기숙사에 살았는데 1층에 저는 5층에 있었고, 근데 말하자면 제가 뭐 어제는 4시에,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이메일에 적었으면, 뭐 누구한테 얘기를 했으면, 전화로, 군의 전화로,
그러면 금방 알더라고요. 어허. 석기 동무 뭐 어제는 일찍 일어났 4시에 일어났다 뭐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늘 어떤 말을 해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평양에서 영어 선생님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수칙 같은 게 있었습니까? 거기서는 뭐 제일 거기서 얘기한 게 굉장히 많은데 뭐 청바지를 입으면 안 된다. 김정일이 미국이랑 연결지어서 청바지를 싫어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절대로 여기 이 나라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걸 누구한테라도 표시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음악을 들으려면 아이팟을 듣지 아하. CD를 듣지 말아라. 왜냐하면 CD는 누구한테 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통일, 뭐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이런 토픽은 아예 멘션도 하지 말고 언급도 하지 말아라. 언급도 하지 말고 예.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발설을 하지 말아라.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결국은 룰이었어요. 예. 수업 시간에 북한 그 대학생들이 외국에 대해서 왕성한 호기심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그 북한 대학생들이 바깥 세상에 대한 이해, 그 이해의 정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그 왕성한 호기심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있어도 표현은 안 했죠. 걔들은 거의 나타내지 않아요. 무슨 호기심이라는 걸. 그게 호기심을 나타내면 뭔가는 위험한 곳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감각이 거의 반응이 없는 게 더 정확해요. 그리고 책에서도 그렇게 썼고 말하자면 스티브 잡스. 걔들이 컴퓨터 메이저인데. 예.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그렇죠. 예. 그 해 스티브 잡이 예. 그때 이렇게 사망한 해죠. 예. 돌아가시는데 그 스티브 잡스에 대한 걸 걔들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스티브 잡스가 누군지. 예. 그러니까 무언가 희한했을 텐데 예. 호기심이 났었는데 아무도 물어보는 아이는 없었고 오히려 이제 무표정. 근데 그랬을 때 제가 느낀 건 이거 호기심을 나타내면 안 되는구나. 정말 자기들이 궁금한 건 솔직히 그 나이에 컴퓨터 메이저면 스티브 잡스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예. 하지만 그런 건 얘기 안 해요. 다만 말하자면 선생님 바깥에서도 우리 수령님이 너무나도 위대하셔서 모두 다 수령님을 우러러 본다고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뭐 예. 아니면 그때 이제 11월에 김장철이 돌아왔어요. 예. 그래서 그 학생들이랑 우리가 다 같이 마늘을 깠어요. 그 남학생들이랑. 예. 근데 이제 마늘을 까면서 막 너무 그 많은 학생들이 먹어야 되니까 마늘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막 까면서 걔들이 물어보더라. 자기 얘기를 해요. 집에서는 엄마랑 자기 가족은 뭐 4명의 가족은 12kg의 배추가 정부에서 배급되고 예. 그리고 뭐 가족이 뭐 3명이면 8kg가 배급되고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의 김장을. 예. 근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교수님은 배추에 몇 킬로가 배급이 됩니까? 아하.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는 배추 배급 안 한다.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김치를 먹습니까?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군요. 예. 그렇죠. 예. 그 학생들이 이 정말 똑똑하고 그리고 거기서는 엘리트고 또 제일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죠. 근데 그런 질문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생각이구나. 다른 시스템이구나. 그럴 때 좀 안타까웠죠. 예. 그 또 북한 학생들한테 이제 글쓰기를 가르치셨는데 북한 학생들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구성되는 에세이를 쓸 줄 몰랐다. 특히 그 서론이라는 것을 북한 학생들한테 그 개념을 이해시키는데 무척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서 좀 인상 깊었는데요. 왜 북한 학생들이 그런 서론, 본론, 결론의 글쓰기를 못하게 된 거죠? 그 아이들한테 그 에세이를 가르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아이디어 자체를 전달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무엇보다. 그건 제가 예상한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뜻밖이었는데
모르더라고요. 그 컨셉트 자체를, 아이디어 개념을 모르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주장을 갖다가 이렇게 받쳐야 되는데 증거로 예. 에세이를 제대로 된 에세이를 쓰려면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 근거로 논증을 해야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반론을 갖다가 인정해주고 예. 그리고 자기 주장이 더 이게 더 옳은 것이다. 그렇게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거기는 반론이 없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가르치기가 힘들었고, 그러니까 걔들이 써본 거는 그 주체 학습에서 주체에 관한 장문이에요. 근데 그 주체에 관한 장문은 다 수령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수령님은 서론이 필요도 없고 증거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위대하고 똑같은 것만 쓰는 거예요. 예, 예.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이렇게 논리를 해서 논리적인 글을 쓰는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세계의 예.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평양과학기술대에 간 지 몇 주 안 돼서 김정일이 방문했던 사과밭을 간 적이 있다면서요. 그 사과밭에 가는 길에 뭐 노예 같은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런 글이 쓰여 있던데요. 근데 그게 캠퍼스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 예. 근데 가는 길에 버스를 타고 타고요. 안내원이랑. 예. 근데 가는 길에 이렇게 공사판 비슷한 데가 이렇게 스쳤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거기서 본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라.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막 머리도 막 빡빡 깎고 막 예.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뼈만 남은 것 같고 뼈와 살이 막 붙었다. 피골이 그러니까 너무나도 예. 깜짝 놀랄 정도로 뭐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다른 인종 비슷하게 그러니까 정말 저희 학생들이랑 너무나도 달라서 그때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의 사람은 굉장히 다르구나. 그때 굉장히 이렇게 무서웠어요. 예. 그 순간이. 최근에 한국에서 북한 미화 토크 콘서트라는 것이 열렸어요. 그걸 주동했던 두 사람, 하나는 황선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 하나 신은미라는 재미 동포는 미국으로 이제 추방을 당했는데 그 신은미 씨가 북한을 여행하고 돌아와서 쓴 재미 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이런 책과 우리 수키김이 쓴 이 평양의 영어 선생님을 비교해서 언론이 많이 보도를 했어요. 혹시 그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여기 올 때까지. 예. 그러면 제가 좀 그 내용을 일부 소개해 드릴게요. 그 중에 보면 신은미 씨가 자기가 텔레비를 보니까 일본인 북한 전문가가 나와서 지금 북한이 마식령 스키장이라는 것을 지금 전 국력을 동원해서 건설을 하고 있는데 주민은 스키가 뭔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을 신은미 씨가 비판하는데 거리를 곳곳에 전국 곳곳에 다녀보면 마식령 속도라는 구호가 붙어 있다. 그 마식령 속도라는 것은 전 분야에서 마식령을 스키장을 건설하는 속도로 떨쳐 일어나서자라는 의미다. 그런 구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북한 주민이 스키를 잘 알고 있다. 일본 전문가가 엉터리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근데 평양 스키라는 게 아무래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좀 여유 계층에서 타는 스포츠 아닙니까? 어떻게 평양의 특수층 자제들을 가르치셨습니까? 그 학생들은 스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까? 글쎄 그게 좀 힘든 게 사람은 또 자기가 본 그 각도가 있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솔직히 데니스 라트넘 미국 농구 선수 예. 김정은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했었죠. 그 사람도 북한에 가서 스키를 타고 왔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데니스 라트넘 본 북한에서는 스키를 타는 그런 북한이었겠지만 삼지연에도 스키장이 있죠. 그렇겠죠. 그리고 제가 뭐 북한을 다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니지만 제 학교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스킵 멘션이 된 적이 있어요, 한 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센텐스로 써서, 그때 게임이었어요. 뭐, 진실과 거짓, 이런 예. 걸 해서 단어를 갖다가 배우는 그런 게임, 클래스 게임이었는데, 그때 뭐, 우리가 어딜 가서, 뉴욕에 가서 스키를 탔다, 뭐 이렇게 적어서, 그거를 딱 그 센텐스를 적었을 때, 문장을 적었을 때, 애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저는 알아들으니까 서로 묻는 거죠. 저한테는 한국말 못 쓰니까 서로 뭐 스키가 뭐냐, 그리고 물어보더라고요. 서로. 스키가 뭔지 모르는구나. 근데 예. 이제 제가 이렇게 쓰고 나서 영어로 이제 너희들 이게 뭔지 아냐 그랬더니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짓말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안다고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때 그렇게 느껴서 얘들은 모르는데 이걸 안다고 해야 되는구나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또 신은미 씨가 그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책에서 내가 관찰한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은 별개가 아니다. 하나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숙희김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과 정권이 다 하나였다. 그것도 각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고, 뭐 그렇겠지만, 저는 제가 본 북한, 제가 체험한 북한, 경험한 북한에서는 정말 특별했던 게, 이 책의 제목이 내 특별한 체험기였고, 정말 특별한 아이들과 6개월을 지내고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 나이 20살이라는 나이는 부러움이 없을 나이인데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정말 꽃다운 나이고 그리고 정말 똑똑했고 얘들이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순진해요. 또 통제를 많이 해놔서 또뭐 아는 게 바깥에 못 나가니까 더 아이스럽고 이제 그런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주어진 것도 없고 뭐 여자친구를 만날 수도 없는 거고 그 캠퍼스에서 못 나갔어요. 전화도 못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런 그 나이 그 아름다운 나이 자기 나라의 인재들을 예. 그렇게 바보스럽게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거짓말 가르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권은 하나라고 체제와 그 아이들과 하나라는 걸 저는 용납할 수 없어요. 외부 세계를 많이 알게 되면은 북한 체제가 흔들리니까 그걸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 숙희김의 책에는 나의 북한 생활은 김정일의 생일로 시작해서 김정일의 죽음으로 끝났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 김정일이 죽었을 때 북한에 있었으니까 학생들도 그렇게 슬피 울던가요? 그렇게 텔레비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 다들 물어봤어요 저한테. 예. 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울드냐. 근데 저는 뭐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던데 저는 그거는 보지 못했는데 그런 모습은. 근데 뭐 그거 뭐 기자들이 거기서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진들이. 예. 그러니까 왜 주민들이 그렇게 기자들 앞에서 통곡을 하는 모습이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거는 어떻게 보면 더 깊은 슬픔이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은 20살이었고 그리고 좋던 싫던 만약에 걔들이 가슴속에 뭐 자기 이 수령님을 믿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도 확실히 저는 믿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아이들한테는 아버지 같은 존재인데 좋던 싫던 아버지의 죽음은 슬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인간이고 인간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넉나간 슬픔을 제가 본 건 넉나간 슬픔이었어요. 하늘이 무너진 그런 것처럼 그래서 걔들을 봤을 때 걔들이 너무나도 슬픈 모습을 봐서 저도 울었어요. 그러니까 걔들의 그때는 벌써 제가 6개월을 같이 지난 내 자식 같은 애들이었는데 그 슬픔이 저한테 전달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때 걔들을 보면서 그게 제 마지막 날이었어요. 우연히. 걔들을 보면서 한 시대가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 다음 시대가 오는데 그게 이제 김정은 시대죠. 예. 제발 더 좋은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생각이 나요. 예.
북한이 숨기려고 했던 이 속사를 이렇게 드러내는 이 평양의 영어 선생님, 이 책을 미국에서도 출간해서 많이 팔렸고, 지금 서울에서도 번역 출간이 됐는데요. 이제 평양에 들어가시기는 힘들게 됐어요. 이제 들어가면 여기 남으세요. 그럴지 모르니까. 근데 그 평양에서 가르치던 제자들이 혹시 보고 싶지는 않습니까? 늘 생각하죠. 그 학생들. 그리고 제 가슴속에 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저 책을 쓴 이유는 인간적으로 북한을 바라보자. 예. 그 의도가 제일 책을 쓴 이유였는데, 저한테는 이제 더 이상 북한이 뭐 핵을 threaten하는다든지 뭐 이렇게 북에 대한 이미지들이 꽤 많잖아요. 세계에서 갖고 있는. 더 이상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사랑한 아이들이 사는 곳이에요, 늘. 그래서 북한 뉴스를 보면 제가 솔직히 보기 굉장히 싫어요. 북한에서 나오는 뉴스는 다 어두운 뉴스고, 예. 그 사진을 어떨 때 이렇게 뉴욕타임즈 보면 사진이 이렇게 실리면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있는 사진을 보면, 청년들이 김일성 광장에서 뭐 행진을 하는 사진을 보면 혹시라도 걔들일까 속으로 1초를 생각하다가 그냥 안 보는 것 같아요. 좀 두려워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나라니까 북한이 달라져서 언젠가는 다른 모습으로 훌륭한 그 나라의 리더가 된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게 바람이죠. 예.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은 그쪽에서 보여주는 것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돌아와서 그것을 그대로 말이나 글로 옮기는 일은 결국 북한 선전에 불과합니다. 수키김과 신은미의 책을 비교해서 읽으면 독자들은 무엇이 북한의 진실인지 확연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추위 없이 출발하고 있지만 하늘빛이 무척 꾸물거립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 낮에 서해안에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외출할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자체는 흐리지만 서울 등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어서 시정이 더 좋지가 않은데요. 내일까지 남부와 제주에 최고 30mm, 중부지방에는 5에서 10mm의 겨울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산간지방에는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낮 기온 5도, 전주 8도, 대구는 9도 등으로 낮에도 추위 없이 활동하기는 무난하겠습니다. 주 중반에 동해안에는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요. 후반에는 남부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매주 일요일 아침을 열었던 논설주간의 세상보기가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인간사는 만났다 헤어지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작별과 만남의 불연속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앵커의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